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제가 최근에 집필을 하느라고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여름까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차 원고 넘기고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겨서 밀렸던 전시 리뷰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광고 미리 하나 드리면 11월 이미 확정됐습니다. 한 자리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찬스 한 자리 남았습니다.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미술기행 투어를 함께합니다. 호세미술관 이한 관장과 그다음에 이나밀 도센트님과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 커뮤니티 통해서 신청 받았는데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매우 알찬 투어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안국역 주변 그 갤러리들 좀 많이 다녀왔는데 리뷰할 시간이 없어서 미뤘다가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5월 초까지 주요 전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항상 잘 보시고 잊지 말고 너무 진지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학고제 갤러리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다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입구 가면 여기 써 있습니다. 뉴 라이프예요. 전시 테마가. 윤성남 작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되게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시고 연세가 되게 있으세요. 한복 입은 목각 인형 같은 되게 재미난 스타일의 조각을 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윤성남 작가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솔직히 윤성남 작가는 드로잉만 있고 윤석구 작가가 더 주인공이에요. 누님께서 약간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신 것 같아요. 5월 25일까지니까 시간 여유가 됩니다. 한 달이나 전시를 하죠. 한 달이나 하는데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맨날 마릴레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멤버십과 저희 클래스 듣는 분들 몇 분이서 나름 갤러리 투어를 갔거든요. 물론 제가 해설은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이 보는 데 의미를 두고. 왜냐면 해설 미리 준비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유료로 소정의 투어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학고제 들어가면 입구에 윤석구 작가의 이런 작품이 나와요. 되게 팝적인 요소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작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의 첫인상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은근 중요하죠. 소개팅 할 때도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분도 있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인상이 좋으면 일단 관심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애매하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관심 자체를 좀 안 갖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첫인상이 되게 신선한 작가님이셨습니다. 윤석구 작가. 교수님으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시를 그간 많이 못했대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오랜만에 전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거의 개인전이죠. 네, 이 누님과 같이 전시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스타일입니다. 설치 및 조각이 좀 주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산품입니다. 레이디메이드 개념이죠. 그래서 외관에 이런 천 패브릭을 입힌 그런 스타일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덮는 이런 질감은 의외성을 좀 의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인다 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죠. 약간 외계인 스타일인데 괴물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약간 오마주잖아요. 다빈치의 그 드로잉 있잖아요. 인체 황금 비례를 이렇게 체계화한 다빈치의 작품이 연상됩니다. 그죠? 그거 딱 의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일 되게 재밌죠? 근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안에 바나나도 그렇고 요 채소, 과일류도 그렇고 약간 성적인 유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자전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기존에 있던 거 재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쁘게 잘 입혀 놓으셨죠? 나름의 또 장인 정신도 보입니다. 여러분, 채팅에 한글 한자 한자 의미 있는 감상평들 편집 때 진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던져보세요. 뭐든지 창의적인 거는 자율성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약간 팝아트 느낌이 나죠. 애들 장난감인 것 같아요. 애들의 자가용이죠. 그거를 이렇게 입힌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애들 좋아할 것 같죠. 게다가 아우디입니다. 이야, 명품차예요. 럭셔리 명품차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일본 작가 떠올렸다고 하셨네요. 그 일본 작가가 누구죠? 많이 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무슨 비너스였죠 여러분? 그 골동품으로 유명한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얼굴 달아놔서 더 재밌습니다. 빌렌 도르프의 비너스군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 되게 젊은 느낌이라서 네,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죠.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면서 전시를 많이 안 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했으면 또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백설공주의 거울을 연상시키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그 미대감 기초조형 수업 때 이런 걸로 많이 조형 만들거든요. 이제 그게 연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떤 오마주 같은데 이거 뒤에 배경이 약간 뭉크 느낌 나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 전시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인스타를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윤석구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 바나나 색깔의 패브릭, 알락달락한 다양한 천이 있는데 안에 다른 이파리의 이런 패턴이, 이질적인 패턴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조형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형에 대한 그 센스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뒷면이에요. 바나나 그쵸, 이쁘죠? 이쁜 바나나. 이 바나나 루이비통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루이비통 콜라보하면 그 진열대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루이비통 관계자 계시면 추천합니다. 요거 루이비통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루이비통 패턴 딱 입히면 대박이죠. 야요이보다 이게 난데요? 더 재밌는데. 그런데 제 생각인데 요거 약간 성적인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도 약간 성적인 그런 비유가 좀 약간 깔린 것 같습니다. 제 사상이 불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 의도가 보였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근데 우리 작가들은 무의식을 자신감 있게 부끄럼 없이 표출하는 게 직업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예상이 맞더라고요. 왜? 성적인 게 깔려있으면 거의 맞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이 작품도. 콧구멍 같다고 하시네요. 윤석남 작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급이에요. 테이트 모던에도 소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의 이제 주요 글로벌한 미술관에도 작품이 소장됐습니다. 근데 윤석남 작가의 드로잉은 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간. 근데 이번에 드로잉을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독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말년에는 민화를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독학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드로잉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각 그 조각으로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세대 페미니스트 작가입니다. 이름들 보면 어머니 성으로 된 그 이름도 있거든요. 어머니 성으로 썼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다시 원래 윤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한때 어머니 성으로도 이렇게 이름을 좀 썼을 때가 있었대요. 윤원성남이네요. 윤원성남. 어머니 성.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 성향의 드로잉에도 그런 성향이 좀 나옵니다. 여성의 성적인 것도 나와요, 드로잉에. 드로잉이 워낙 많아서 다 소개는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시를 처음 하게 된 계기도 그 지인들이 윤석남 작가의 그 드로잉 보고 감각이 남달라서 그 전시, 미술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걸 좀 보여줬더니 그 뒤로 전시 섭외가 왔대요. 그러니까 재능이 이렇게 들킨 거죠, 운 좋게. 그래서 미술적으로 그때부터 전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로잉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약간 여성 성적인 그런 게 좀 보이죠. 조지아 오키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워낙 아들 중심으로 키우니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죠. 그래서 그 미술을 하고 싶어 해도 못 했대요. 집안 형편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미술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이런 느낌이 조각에 나와요. 제가 되게 강조하는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면 드로잉을 하든 조각이 되든 같은 작품으로 인식이 돼요. 아, 이 작가 스타일이 나네 진짜. 그런 게 강하죠. 도깨비 같은 느낌이 나와서 되게 재밌습니다. 목각 인형 같은 조각에도 도깨비 같은 스타일이 나오죠. 한복 입은 재밌는 귀여운 목각 인형 스타일. 아트페어에도 꽤 나왔습니다. 프리즈인가 키아프에도 꽤 나왔어요. 자, 그리고 김재용 작가인데요. 제가 최근 아트페어에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전부터 그 상업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은 작가님인 거는 알았고, 또 과기대 교수님인 것도 알았어요.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제품 코스 스타일의 키치적인 느낌이라서 아, 이게 너무 장식적이고 키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시 보고 그런 편견이 좀 깨졌어요.
작가 철학도 남다르고, 네, 깊이가 있는 작가라는 걸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해외파예요. 그 미국 하트퍼드 아트스쿨 도자 조각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국내외 여러 주요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라믹을 다루는 게 전문가니까 도너츠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을 기억하기 편한 거는 키워드가 도너츠입니다. 네. 근데 과도기가 있는데 초반에는 강아지 테마로 많이 작업을 했대요. 그러다가 달팽이가 도너츠를 먹는 조형이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도너츠가 하나의 캐릭터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어릴 때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색약이시거든요. 정록 색약?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과 구별이 안 되는 그 색약이라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미술 선생님인가가 앞으로 이제 너 미술하지 말라고 그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색채가 아주 화려한 이런 스타일로 오히려 작업을 합니다. 도너츠 스타일이 진짜 다양해요. 아, 도너츠 하셨구나라는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하셨네 했는데, 근데 요거 하나 디테일 하나 보면 색채 감각이라든지 디자인적인 감각이 되게 좋은 분이란 거를 좀 느낍니다. 근데 도너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곤할 때, 우울할 때 설탕 맛 한번 딱 느끼면 약간 피로가 가시잖아요. 약간의 위로를 준다는 의미가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달달한 것에 대한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이어트의 완전 주적이 설탕이고, 설탕은 몸에도 안 좋고, 근데 몸에는 안 좋지만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잖아요.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다양하게 개인마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작품 보면서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도너츠에 있는 요 알갱이 있잖아요. 설탕 알갱이. 요거가 하나의 또 모티브가 돼서 뭐 영상 작업도 좀 하신 게 있거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다이어트하는 도너츠 컨셉으로 NFT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 작업이에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던킨 도너츠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도너츠가 서민 음식으로 유명했고, 방금 말씀하신 던킨 도너츠도 처음에 대박난 게 노동자들을 위한 값싼 간식거리로 좀 성장을 한 도너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완전히 싸구려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값싼 간식이지만 작은 위로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너츠 약간 책가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울에 비치게 놨어요. 네. 이런 모티브로 일관성 있게 작업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럭셔리 도너츠입니다. 재밌죠? 근데 옛날 작품이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탕이란 게 사람의 미각을 마비시킨 역할도 있잖아요. 그 맛집이라고 하면 솔직히 설탕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탕 맛에 중독돼서 맛있다고 약간 착각을 일으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달팽이가 원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도너츠 맛 보고 이제 중독된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너츠라는 게 상업적으로 엄청 성공한 저가 간식이기도 하잖아요. 그 설탕 맛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맛 보더니 이제 타락한 달팽이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도 있는데, 그래서 이 도너츠만 봤을 때는 그냥 키치적인 거 약간 제프 쿤스 느낌의 그런 작품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작가는 작품 하나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왜 유명한지를 보려면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작품 봤을 때 이런 과정이 있구나를 보면 이 작가가 그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작가님인데 그 이유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도너츠가 원래 네덜란드에서 기원된 음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뱃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선장들이 운전할 때 어디 먹기 편하게 어디 걸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게 기원이 돼서 이렇게 도너츠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됐다고 알고 있어요. 선장이 좋아했던 음식. 자, 그리고 갤러리 현대입니다.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방울 작가로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요. 202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님이죠. 시장의 평가는 워낙 남다르니까. 3주기 기념 전시였어요. 맞아요. 한자 보면 천자문 바탕으로 문자가 많은데, 근데 이 문자를 보면 직접 쓴 게 아니라 스텐실로 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뒷 배경이 좀 다른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많이 못 보던 스타일도 있긴 해요. 이런 스타일 시리즈도 많죠. 요거 이제 딱 보니까 스테인실로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틀을 딱 대고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한문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물게 조형 작품도 있었어요. 네, 쇼파 아닙니다. 이런 마띠에르 좀 독특한 스타일도 있었고, 하지만 다 물방울이죠.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징그러운 스타일도 있어요. 곰팡이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문을 보는 듯한 거기다 작업한 스타일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너무 같은 걸로 오래 하셨다. 워낙 거장인 건 맞는데 작품에 대한 기대가 안 된다. 뭘 봐도 똑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투어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전시 진짜 빨리 보셨어요. 작품 그렇게 많은데. 왜냐면 그게 그거니까. 그런 거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작가 정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거죠. 자기 캐릭터가 확실하고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세대의 단색화 작가들의 너무 아쉬운 점은 오랫동안 고여 있었다. 진화를 안 했다. 그런 거는 정말 아쉽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작가라는 게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미술 이후에 그 아방가르드한 거를 추구한다라는 게 어떤 작가님의 어떤 테마에 있더라고요. 전 되게 웃겼습니다. 아방가르드가 자기의 작업 정신이래요. 진짜 웃긴 거죠. 현대미술 활동하는 작가는요, 아방가르드는 기본이에요. 그거를 하는 게 사명감이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 정신일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디자인, 한때 그린 디자인이 유행했었죠. 그 말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디자이너는 당연히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존재들이에요. 환경, 인간을 위한 디자인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등한시하는 게 문제지, 그게 원래 기본으로 깔려있는 건데 마치 그린 디자인의 하나의 철학인 것처럼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방가르드가 무슨 작가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기본이죠. 근데 기본이 안 되면 배울 게 없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뭐 컨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머물렀으면 틀을 깨고 아래에서 부활을 하고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감입니다. 오래 머물고 있으면 고인물 됩니다. 썩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영감을 못 주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작가가 멋있는 겁니다. 클림트가 말년에 솔직히 이전 황금 시리즈 때에 비해서는 평가가 좀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클림트는 위대해요. 왜냐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깼으니까. 그런 작가가 진짜 작가죠. 신진 작가들이 보시면 그런 작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물방울을 더 발전시켰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그거는 작가의 선택인데 작품을 봤을 때 우와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구나 감탄이 나오게 해야죠. 뭐가 정답인 건 모르겠지만.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물방울 캐릭터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이 물방울로 뭘 시도하는, 누가 봐도 김창렬 스타일인데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박서보 작가의 단색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머문 게 아쉬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후배 세대에서 그 비슷한 시리즈로 따라하는 건 더 문제죠. 그런 거 보자마자 좀 바로 걸러냅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특정 작가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찔린다 싶으면 뭐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럼 바꿔야죠. 과감하게. 그런 거를 컬렉팅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컬렉팅 수준 높여야 되잖아요. 약간 아류급을 누가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마주랑 다르잖아요. 레퍼런스랑 달라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와, 왜 이걸 대놓고 똑같이 하지? 그런 게 있으면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컬렉터들도? 약간 싸더라도 그래 전반적인 미술계 수준이 올라갈 것 같아요. 컬렉터 수준이 올라가야 갤러리도 이런 거 팔았다가는 욕만 먹구나, 갤러리 수준 떨어지는구나를 각성을 해야 되는데 뻔한 그림 사네? 싼 맛에 사네? 그 작가들한테, 신진 작가들한테 그런 거 막 하면 잘 팔려요 막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컬렉터들 눈높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작가들이 유혹이 있죠. 갤러리에서 요구하면 저도 많이 듣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잘 팔린 스타일로 안 하면 힘든데, 그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걸 하는 분이 나중에 인정받는 거죠 뭐. 바로 옆에 현대화랑 있죠. 여러분, 갤러리 현대랑 현대화랑이랑 엄연히 다른 갤러리예요. 같은 계열이지만 갤러리는 다르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 똑같은 줄 알았어요. 현대화랑을 영어로 한 게 갤러리 현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르더라고요. 앞에 있는 큐레이터님인지 스태프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너무 친절하게 해준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거장 전시를 했습니다. 김환기, 유영국, 이성자. 저는 이 세대 근현대 작가님들이 드물게 원래 난세 영웅이 탄생한다고, 이때 천재성 있는 작가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되게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 세대 작가님들은 진짜 남다르죠, 재능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온 전시 작가들도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작가님들이죠. 이성자 작가 작품이 작년 프리즈인가 키아프 때 개인전을 해줬잖아요. 그때 작품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갤러리 현대에서 해줬을 거예요, 아마. 그 억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큰 조형물인가? 자기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자기 추상화 스타일이. 그리고 지금 봐도 올드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죠. 원형과 삼각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성자 작가님의 작품 처음 이건희 컬렉션으로 몇 점을 봤을 때는 아,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생각하다가 여러 작품을 봤을 때 자신의 스타일이 진짜 확고하다. 근데 뻔하지 않아요. 추상화인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추상화 안에도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게 또 매력 있죠. 그리고 시기별로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기하학적인 추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 유난히 색감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색감 감각도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월의 내 모습, 1월의 도시란 작품입니다. 제목 시리즈가 이런 게 많아요. 뭐뭐의 도시, 이런 거 좀 센스 있죠, 제목 짓는 거. 여러분 그 활동하는 신진 작가님들도 들으시니까 네이밍 잘해야 됩니다. 네이밍 잘못하면 뭐 작품이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전한 방법은요, 무제로 가는 게 좋아요. 제목을 아예 한쪽 방향으로 몰잖아요. 이거는 요거다 했을 때 이게 잘못해버리면 뻔해질 수 있어요, 작품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가 컨설팅도 이제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좋은 작품의 기준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작가 스스로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디어를 쥐어짠다기보다는 작품 자체는 되게 감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아도. 오히려 작품을 보는 감상자에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좋죠. 되게 좋은 영화가, 원래 작품성 있는 영화가 보면 기분 찝찝하고 그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 봤을 때 여운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이 작품을 통해서 상상의 여지를 엄청 넓혀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죠. 자기 스스로 혼자 발상 막 하는 게 아니라 감상자가 발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 헷갈리는 게 좋을 수도 있죠. 1월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겨울인 건 확실한데 개인한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도시라는 것도 되게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무심님 말씀대로 열린 감상을 선물한 작가가 좋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아주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열린 감상을 선물한 작가가 훌륭한 작가다. 고전이랑 다른 게 그런 거죠. 고전은 정해진 도상이란 게 있습니다. 도상학이라고 하죠. 이콘그래피.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룰이죠. 그 룰을 아는 만큼 고전이 이제 보이잖아요.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룰은 일단 새로움의 미학이죠. 취향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시장평가는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색깔 싫어해, 이런 스타일 싫어해. 자기가 선택하는 기준 될 수 있으나 시장평가,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의 평가는 새롭냐 아니냐. 일단 기본이 그거고, 그 다음이 보편적으로 큰 울림을 주느냐가 약간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만기 작가는 20세기의 시장평가라든지 미술사적인 평가에서 한국 작가로는 넘버원이죠. 물론 개인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20세기 최고의 거장하면 피카소인 것처럼 완전 랭킹을 매길 수 없지만 거의 탑이죠. 김만기 작가의 이 과도기 때 작품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시기에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신호등 빨주 노초 파남보 같은 그런 느낌,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이때도 매력 있습니다. 이 시대 때의 그 천재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카이브 그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죠. 전쟁 후 세대라서 갤러리 미술관도 약간 땜빵 메우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 시대라서 진품에 대한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 시대 때. 그래서 아쉬운 거 뭐냐면 짝퉁 그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최소한의 검증은 되잖아요. 인스타나 뭐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그 짝퉁 시장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섭 작가의 작품도 진품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있고 박수근 작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한 시리즈도 저는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요런 시리즈가 흔치는 않죠. 이 시대 때 작품 중에. 작년에 용인에서 전시했잖아요. 그때 김한기 작품으로는 되게 많이 전시가 됐었죠. 요런 시리즈도 되게 매력 있습니다. 김한기 작가가 유적 시리즈 할 때의 그 기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면점화. 단기간에 엄청 다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하면 거의 하루 종일 그린 게 작업 일지에 나와요. 그리고 이 짧은 시기에 진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김한기 작가가 그 불운한 사고, 그 낙마 사고 당했잖아요. 그 작업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그 사고가 아니었고 좀 더 활동하셨으면 더 재미있는 작품을 또 시도하셨을 것 같아요. 진화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선으로 그 여백,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만든 효과도 재밌죠. 약간 비슷한 시리즈인데 여기 안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잖아요. 재밌죠. 이 시기 때의 작품 카피 그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컬렉터 사모님이 소장한 거라고 이미지를 지인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 때 김학리 작가의 색깔의 패턴 배합이 있잖아요. 이 시기 때는 예를 들어 새가 등장하지 않는데 생뚱맞게 등장하네? 아니면 또 색깔이 이상하게 촌스러운데? 물론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약간 짝퉁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때 시리즈 재밌죠. 점이 이건 좀 흐트러져 있네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찍으셨을까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점이 흐트러져 있지 않나요? 갑자기 일기에 보이네요? 제 생각인가요? 그리고 유영국 작가 BTS RM이 픽한 그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있죠. 시장의 평가란 게 아니라 유명한 셀럽이 사면 이 작가의 가치가 떡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컬렉터가 BTS RM이죠. 요즘에 그런 게 있대요. BTS RM이 실제 소장한 게 아닌데 BTS RM이 소장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 작가님이에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한대요. 혹은 BTS RM이 사려다가 말았다. 네, 그렇게 약간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잘 걸러내야죠. 근데 그런 작가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 알 수가 없죠. 유영국 작가의 그 색감 배합이요, 보색이 되게 많죠. 근데 약간 색감이 조화로운 배합이 아니라, 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색채가 너무 센 색의 대비라서 불협화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색감 배합이 하나의 자기 캐릭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엄청 강한 색깔의 그 센 대비, 극과 극의 대비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게 이게 나쁘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 자기 개성이 강하죠, 그 색감 배합이. 그래서 색감만 봐도 유영국 작가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레트로 감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되게 촌스럽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인 촌스러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저는 그래서 이 레트로 감성 같아요, 유영국 작가 느낌이. 산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산.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죠. 그 자신의 그 고향이 산이 또 많았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님이죠. 신사실파 이 작가님들이 자연에 대한 예찬이 깔려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 울진, 제 고향 이름이 생각 안 났습니다. 울진의 산, 바다 이런 거에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그 스크래치도 유영국 작가의 하나의 캐릭터죠. 시그니처 그 스크래치, 요거 이 작품 되게 심플하고 좋네요. 저는 만약에 고르라면 요거 고르겠네요. 색감 배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만약 피 간다면 요거 하나 찜. 아트 선제센터. 아 근데 이 이름 너무 헷갈려요. 맨날 부를 때마다 선제 아트센터인지 아트 선제센터인지가 너무 헷갈리는, 저만 그런가요? 꾸준히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훌륭한 미술관입니다. 리너스 반데 벨데 전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번 달에 리뷰 방송 하나 했었죠. 그거는 1층에 전시 중이에요. 벨기에 안트베르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컨셉이 도플갱어, 평행우주, 외광파, 요게 키워드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작품을 좀 이해하려면 좀 난이도가 있는 작가예요. 되게 젊은 신진급이죠.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전시를 하겠죠. 협찬, 무려 갤러리 바톤에서 협찬을 했네요. 여기가 2층인지 3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떤 전시 가면 솔직히 대충 봐요. 글 같은 거 안 읽거든요. 그리고 방송해야 되니까 성의를 보여야 돼서 좀 봅니다. 열 때 그 나무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상파 혹은 상징주의 스타일의 그림이 있는데, 마티스 그리고 인상파, 에밀 노르데 상징주의 혹은 표현주의 작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계속 언급되는 게 인상파 작가이거든요. 그 외광파? 외광파라는 게 플레인 에어라고 해서 바깥에서 그리는 작가들이죠.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알루미늄 튜브 물감이 발명되기 전에는 색채를 이 스케치 입히는 작업은요 실내에서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휴대가 안 됐거든요. 물감이라는 거, 색채라는 거는. 근데 물감을 이제 바깥으로 가지고 바깥에서 그릴 수 있으니까 직접 라이브로 이 색감을 화면에 옮기는 작가들이 등장한 건데, 그래서 대박난 게 인상파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파 혹은 외광파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스타일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작품 보면 이게 옛날 이제 구식 컴퓨터잖아요.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현대인들은 굳이 바깥에서 안 그리더라도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광파라는 게 굳이 의미가 있냐라는 약간 의문을 제기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짜 세상이 오히려 진짜를 능가하는 기술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픽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3D CG 기술. 그래서 DSLR로 실제 찍은 사진보다 필터로 보정한 사진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3D 영상 보면 실제와 아예 구별 안 되고 오히려 실제보다 더 환상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가짜스러운 거를 일부러 연출한 것 같아요.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뭘까? 그 약간의 그 외광파를 약간 조롱한 느낌도 들었어요. 굳이 바깥에서 뭐하러 그리나? 21세기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되게 싸구려, 말 그대로 싸구려 커피 스타일로 B급 감성으로 투박하게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조용히 흥미롭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짜스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플갱어가 약간 컨셉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퍼포먼스 벌일 때 특유의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영상 작업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호크니 회화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일부러 건물 이미테이션 하는데 일부러 또 약간 어설프게 짝퉁 느낌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 과일파는 그런 걸 연출했잖아요. 일부러 가짜 과일 이런 걸 또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가 출발이죠.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걸 했을까?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흑백으로 처리했잖아요. 이젤 내팽겨치고 외광파의 시대가 끝난 걸 의미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외광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흑백으로 죽은 과거의 외광파스러운 그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약간 표현을 리얼리즘 스타일로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짝퉁 선인장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표현주의 스타일의 이런 작품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투어 오신 구독자님들이 약간 이 회화 작품이 오히려 되게 매력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거 있어요. 약간 실험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작가님만의 고유의 캐릭터가 뭔지는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여주면 저작권 문제 있으니까 그냥 안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짝퉁 느낌의 약간 그 식물들을 꾸며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작품 하나를 열심히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 통해서 감상을 재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감상자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은 약간 이 작가의 매력이 드러나면 관심 갖고 오래 가지만 첫인상이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감상자가 이 작가를 관심 갖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트 선제센터의 작가님들 섭외하는 스타일이요. 약간 비엔날레형 작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비엔날레형 작가들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약간 노잼이잖아요. 인내심이 엄청 필요합니다. 비엔날레 작가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TV, 브라운관 TV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요 느낌. 빈티지한 감성. 이거는 이제 지난 전시인데 빨리 넘어갈게요. 지난 전시니까. 강석영. 근데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존하는 작가님 중에 되게 국제적인 아티스트 중에 한 분입니다. 외국에서는 강석영 분명히 발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짧게 수키로 이렇게 불러서 아예 작가명 외국명으로 이렇게 부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대 출신이고 동양화 베이스고 무려 영국 최고의 명문 학교 호크니가 나온 RCA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셨고 최근에는 정간보, 한국식 악보, 전통 악보의 모티브를 얻어서 여러 작품을 하는데 포스터부터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전시 테마가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니까 봄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국제갤러리의 그 큐레이터님의 센스인지 혹은 작가님의 센스인지 협업에서 같이 나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을 유심히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을 좀 못하면 그거는 좀 티가 나죠.
근데 그냥 크게는 의미를 안 둬요. 작품 자체나 작가의 의미를 두는 편이라서. 근데 전시 기획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전시를 보면요, 국제 갤러리가 전시 기획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곡선으로 전시하는 것도 되게 새로운 느낌이면서, 그리고 억지 느낌도 없고, 봄이라는 그 전시 테마와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 하나의 디자인적으로 너무 되게 잘 어울린다, 보기도 너무 편하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 기획 너무 잘했다고 제가 지인한테 얘기했거든요. 제 스스로 내가 전시 기획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타원형 스타일의 안에 피스와 외곽 피스가 다른 이질감 있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우리나라의 이게 모티브가 정관보에서 왔는지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 국뽕 한국식 미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세련됐는데 한국 정서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미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국뽕, 난 전통 추구해, 동양미, 동양과 서양의 조화, 뭐 너무 뻔한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작가들 막 이렇게 테마 잡을 때. 근데 억지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됐는데 한국적인 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영화도,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 가수 언급을 안 할게요. 글로벌하게 너무 힙하고 세련된 음악인데 한국적인 정서가 되게 잘 녹아든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 게 멋진 거죠. 그래서 동양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됐냐가 중요한 거지, 전통을 대놓고 국뽕으로 한국적이에요 그걸 어필하는 순간 그렇게 매력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의미에서 되게 감각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키 작가님. 그리고 봄이라는 색감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정관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잖아요. 정관보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너무 뻔하지 않잖아요. 너무 뻔한 모티브만 차용하는 작가들 많잖아요. 누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동양적인 거라 해서 항아리를 김한기 작가가 이미 엄청 강하게 자기 시그니처로 만들어놨는데, 그 항아리 계속 파는 요즘 작가들 많은 거 있잖아요. 자기 거를 하나 연구할 걸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정관보. 그러니까 안 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은 전통이라도. 여러분, 제가 신진 작가들에게 힌트 줄게요. 조선 너무 이제 파지 마시고 우리나라 고대 전통을 파면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전통 고대를 파잖아요. 세계관이 넓어져서 뭐가 좋냐면 우리가 남이가 마인드가 가능해요. 해외, 동아시아, 중국의 소수민족이랑 카자흐스탄, 터키, 우즈벡, 단군을 섬기는 해외 국가 많거든요. 그걸 하나의 정체성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억지 동양이 아니라 그 세계관이 엄청 넓어집니다. 동양이란 거를 딱 강조하는 순간 중국이랑 일본한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동양이라는 이미지는요, 일본과 중국이 20세기에 너무 홍보를 잘 해놨어요. 자기네들 것처럼. 그래서 조선의 동양을 강조하는 순간 약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적 어느 작가구나로 편입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순간 우리가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한 작가도 거의 없어요. 이미지만 차용한 작가는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연구한 작가는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가도 아니고. 알아서 파시길 바랍니다, 작가님들. 고대사 메리트 있어요. 안 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을 텐데. 근데 역사적 자료가 없으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작품이에요. 완전히 이 감상하시는 어떤 신비로운 감상자 얼굴 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공개해도 되겠죠.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전시 기획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도 이렇게 시도하셨고, 색채 감각이요, 기본적으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색감 감각이 되게 좋으세요. 디자인 하셨어도 잘하셨을 스타일이에요. 색감 즉흥성 있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추상 표현주의 스타일이긴 한데 색감 너무 잘 썼습니다. 감각 있게. 잭슨 폴락보다 색깔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작품도 약간 레이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게 투명한 그 거기에다 찍어서 이거 어떻게 작업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을 봤을 때 컬렉터 입장에서 재료가 너무 뻔하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것도 약간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죠. 자기 조형성이 강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재료가 뻔하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어떻게 작업한 거지? 라는 게 딱 보면 그것도 빨리 걸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트페어 가면 체력 떨어지기 전에 빨리 걸러야 되잖아요. 아트페어는요 감상 목적이 아니라 좋은 상품 빨리 고를 목적이 아트페어예요. 그래서 뻔하나 아니냐 일단 이미지적으로 빨리 걸른 다음에 그 작품 하는 스타일도 뻔하냐 아니냐로 이제 두 번째로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기준으로 봅니다. 아 이거 감각 있죠. 여백 느낌 확 내고. 네, 강석영 수키 누님 작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암투병 하셨어요. 그걸 극복하고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항암치료 지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전에는 학습을 했거든요. 한 달 지났다고 까먹었습니다. 원래 그때 리뷰 방송 하려다가 GP를 마감 얼마 안 남아서 안 된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 해서 넘겼죠. 네. 되게 매력있죠. 추상인데. 김윤신 작가. 김윤신 작가는 제가 그 서울 시립 남서울관이었나? 거기에서 조각 처음 보고 진짜 작가다, 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 인터뷰 봤을 때 그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작가 나름에서는 작가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긴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약간 느껴지긴 했지만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작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그냥 인생 자체가 작업과 이제 물화일체가 됐다는 게 그냥 작품이랑 그 인터뷰에서 느껴져서 그런 분들은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냥 빛나요. 그래서 이런 작가는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컬렉팅 관점으로 따지면 우상향이죠. 진짜 자기 색깔 명확하고 작가 정신도 남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회화 작품도 매력 있는데요. 이거 취향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취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각이랑 똑같아요. 같이 가요.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삼일체잖아요. 작가 정신이랑 살아온 인생, 말이랑 행동이랑 다 똑같이 가는 게 진짜 작가인데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도 많으신데 남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멕시코인가 그런 토속적인 그 전통에 많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사인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남달라요. 각진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시죠. 국적도 아예 바꾼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요. 옛날에는 공부했었을 때는 알았는데 자기 색깔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국제 갤러리인데요. 이미 전시 끝났어요. 아까 수키 작가님도 지난 전시예요. 네. 근데 방송 안 하긴 너무 아쉬워서 방송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늦게 해서. 89세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왜냐면 마인드가 젊으니까. 나이 상관없이 마인드가 늙었잖아요. 작품이 올드하죠. 근데 마인드가 젊으면 박생광 작가처럼 연세 있으셔도 매력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 차이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작가는 마인드적으로요 철이 들면 안 되죠. 꼰대가 되는 순간 고인물 되죠. 조각이랑 회화랑 똑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이 가지 않은 따로 노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하나로 같이 가는 대표적인 작가님이 김윤신 작가인 것 같아요. 패턴 이쁘다고 하시네요. 이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예. 근데 조형성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작가님들 보면요, 이게 작업하는 게 인생이 나쁘게 말하면 중독인데요, 이런 경지에 간 분들이 진짜죠. 네. 이거에 취향 맞는 분들은 이분 작품 사면 그냥 이거는 뭐 거의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작가라고 봅니다. 이 작품도 되게 거친 매력이 있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 남미 토속 조각 생각난다고 하시네. 거기서 모티브 얻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있습니다. 혹시 그 신진 작가님들 방송 듣고 계신다면 초기에는 나는 조각 안 좋아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동양화 아니라도 먹 같은 거 욕 같네요, 먹으로 그린 거 안 좋아해 그러지 마시고 싫어하는 거 다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시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가능성을 닫고 그냥 한 재료를 고집하는 작가님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조형도 처음부터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자신한테 약한 거를 처음부터 시도하면 진짜 좋은 걸 얻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조형이랑 회화랑 구별 없이 설치까지 다 같이 다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따로 놀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마지막 광고하고 마칠게요. 스페인 미술경 시즌4 마지막이긴 하지만요, 그냥 현대미술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주로 그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스페인에 있는 미술관일 뿐이지 20세기의 거장들 작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내일 바로 시작하거든요.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가 편집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빨라도 내일이고 중강이 바로 시작하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